안녕하세요. 공장유튜브의 송차원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구독 누른 순간 복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가 됩니다. 눌러주실 거죠? 1980년도 하면 어떤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까? 80년 올림픽도 있고, 또 뭐가 있죠? 5.18도 있고, 참 중요한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1980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시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80년대에 정말 힘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의 그 마음 치유사 변화 코치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목소리 들려요? 네. 마이크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1980년 한 과일쯤 된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중학교 1학년 소년이죠. 그 소년이 15리길을 막 달려가고 있었어요. 학교 마치고 가방을 메고. 자, 왜 달려갔냐면요. 3시 반차를 타고 어떤 분이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시골에는 그 신장로길을 따라서 하루에 한 2대, 3대 정도만 버스가 다녔거든요. 버스가. 근데 3시 반차를 타고 그 소년의 엄마가 이제 농사를 그만두고 도예지로 떠나는 거예요. 이제 그 소년은 그 떠난 엄마의 모습을 꼭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5리길을 막 달려갔죠. 근데 모퉁이를 막 도는데 엄마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3시 반차가 엄마를 태우고. 그로부터 가을이 가고 또 겨울이 가고 겨울 방학이 다 지나가고요. 그때 설이 또 2월 달이었어요. 구정이 될 때까지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엄마를 떠나보내면서 제가 좋아했던 노래가 있어요. 자, 그게 이제 물레방아 도는 데라는 노래인데요. 자, 한번 연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는 그로부터 이제 10년 동안 파출부 생활을 합니다. 파출부.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파출부 생활하면서 저 위에 형님이 서울대학교를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정말 돈도 없는 가난한 집안에 서울대학교를 들어가니까 어떡합니까? 농사 지어가지고는 공부를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10년 동안 파출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누나는 오빠 공부시킨다고 또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도 못 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엄마랑 우리 누나랑 정말 고생을 했어요. 저는 그게 이제 막내 아들이자 막내 동생이죠. 그래서 저는 여자를 생각하면 눈물이 많이 나요. 여러분들 여자들이 참 많네요. 왜 대한민국의 여자들이 이렇게 참 많이 힘들었을까요? 그 보릿고개 시절에 정말 못 먹어가지고. 그렇지만 우리 아들, 딸은 좀 잘 키워보자. 그리고 도예지에 나가서 공장에 가고, 남의 집에 식모살이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을 키웠거든요. 그래서 엄마 생각하면 항상 그 이미자의 여자의 일생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나요. 자, 그럼 이 노래 아시나요? 여기 계신 분이 이제 왼쪽에 우리 누나예요. 중간에 우리 형님, 서울대 가는 형님이고, 밑에 우리 누나 얼굴 어떻습니까? 너무 예쁘죠? 저는 예쁜 누나가 중학교도 못 가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공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오빠 공부시키고, 동생 공부시키고, 집안을 위해서 희생을 했죠. 자, 그런 헌신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헌신적인 희생과 사랑을 주신 우리 엄마랑 우리 누나를 위해서 제가 여자 일생 노래를 한 번 더 연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힘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10년 파출부 생활하면서 우리 형님은 서울대를 졸업을 시키고 또 형님이 지금 사업가로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맞이를 했고요. 저는 또 이렇게 변화 코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93세인데 아직은 정정하세요. 네. 왜 정정한가 생각해 보니까요. 사랑의 힘이 워낙 강했어. 여러분들 면역을 키우는 힘이 뭘까요?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의 힘이 강하니까 신체 면역 힘도 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93세인데 연세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건강한 그런 이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께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또 이제 소중한 분 한 분을 만났는데 제가 이제 저를 키워주신 분을 오늘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싶어요. 그 어머니가 떠나가신 뒤에 제가 혼자서 시골에서 밥을 해 먹고 도시락을 싸서 한 6개월 동안 학교를 다닙니다. 집에 가면은 이제 소주 끓여 먹이고, 그 시골이 참 이제 어떤 시골이냐면은 동네가 많은 시골이 아니에요. 한 2집, 3집 정도 사는 그런 집이 사는 산골 동네인데, 또 시골에는 소를 먹이잖아요. 그죠? 요즘은 뭐 소를 그렇게 먹이는 집은 없겠지만은 옛날에는 소골 베고 그러면서 소 풀 뜯어 먹이고 겨울에는 소주 끓여서 그렇게 이제 소를 먹여야 됩니다. 제가 하는 일이 바로 이제 그런 일이었죠. 전기불도 들어오지 않는 동네였기 때문에 이른바 등잔불이라고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그 등잔불을 켜고 그 동네 주변에 또 공동묘지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밤 6시가 되면은 그냥 너무 캄캄해요. 그래서 6시 되면은 무조건 방에 들어가서 이불 빌려서 쓰고 새벽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막 귀신이 올 것 같고. 지금은 제가 귀신 치료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귀신도 치료하지만은 옛날에는 귀신이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참 겨울 방학이 너무 길었던 것 같은데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그 세월이 언제였냐 보면요. 바로 1980년대 겨울, 그 중학교 1학년 겨울 방학이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빨리 좀 방학이 지나가서 학교에 가든지 엄마가 돌아오시든지 이렇게 사람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 산골에는 하루에 5명도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아요. 뭐 산에 나무하는 사람 이런 분들 뭐 제 또래는 아무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겨울 방학을 보내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 국어 숙제를 냈습니다. 그 숙제가 뭐냐면은 개인 문집을 만들어라. 그리고 선생님께 편지를 써라.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었던 그 마음들을 개인 문집에 싣기 시작했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아, 혼자 이렇게 산골에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때 이제 그 편지를 읽은 선생님이 제가 너무 애틋하게 느껴졌나 봐요. 제가 한 장 편지 쓰면은 2장, 3장씩 답장을 하고, 그 겨울 방학 때 뭐 사흘에 한 번씩 편지를 써줬어요. 그게 인연이 돼서 그 선생님이 5년 동안 저한테 손편지를 써주시는데 거의 한 200통 이상의 편지를 써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이제 저의 인생의 최고의 또 멘토이기도 합니다. 이명희 선생님. 자, 그분이 이제 저를 이렇게 이제 편지로 또 코치하고 또 중간중간에 저를 만나서
지금 생각해보면 심리 상담을 해준 것 같아요. 심리 상담을 해주고, 이 코치 역할을 해주면서 저한테 꿈을 심어주고, 또 자부심을 키워주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던진 질문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빛과 소금과 같은 소중한 존재라면, 그리고 삶의 예술 작가라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예, 이제 그때 편지에 아마 이런 글을 썼던 것 같아요. 뭐, 엄마가 팥죽 생활하고, 누나가 이렇게 희생을 당해서 중학교도 못 들어가는데, 제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공부를 한다면은 엄마나 누나가 더 희생을 할 텐데, 차라리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럴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길바닥에 둥그런 돌멩이도 돌멩이 나름대로의 그런 생명력이 있다. 집을 짓는 데 쓰면 집을 짓는 재료가 될 수 있고, 다리를 짓는 데 쓰면 다리를 짓는 재료가 될 수 있다. 근데 돌멩이는 선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어떤 잘못된 인간이 그 돌멩이를 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리면 돌멩이는 살인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돌멩이 선택이 아니죠. 선택당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돌멩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자기 인생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엄마와 누나 희생을 2배, 3배로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빛과 소금과 같은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은 그런 게 힘들어서 공부를 포기하고 아예 밑바닥 인생을 살 것인지, 이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위에 질문을 심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자아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자존감이 높아지고, 아,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또 한 분의 멘토를 만납니다. 이분이 이제 김교탁 선생님이라는 분인데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김해에 이제 강의를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분을 제가 만나고 돌아왔어요. 35년 만에 만났거든요. 밑에 사진이 35년 만에 만난 사진이. 자, 이분 이야기는 제가 연주를 하나 하고 또 한번. 우리 선생님이 자, 해운대 엘레지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요. 해운대 엘레지. 혹시 해운대 엘레지 노래 아세요?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1절만 한번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중간에 좀 오타가 났습니다. 자, 근데 이분이 우리 고1, 고2 담임 선생님이에요. 담임 선생님인데, 제가 성격이 활발했을까요? 소심하고 내성적이었을까요? 소심하고 내성적. 어떻게 아세요? 예? 어떻게 나와 있죠? 얼굴에 내성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타고난 것은 뭐 외향적인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환경적으로 이렇게 시골에 살다 보니까 만날 사람도 없고 외롭고 뭐 힘들고,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날 기회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 내성적인 성격이 몸에 배어 있는 거죠. 오죽 제가 내성적이면은 20세기의 마지막 선비다. 별명이 20세기 마지막 선비. 너무 조용하고 학교에 가면 맨 뒤에 앉아있는, 그리고 고개 푹 숙이고, 선생님이 혹시 눈 마주치면은 어떡하지? 눈 마주치지 못하고, 왜? 고개 숙이는 그런 학생이 있죠? 뭐, 존재감이 없는 그런 학생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1 때 제가 워낙 그렇게 조용하고, 좋게 말하면 얌전하고, 이렇게 내성적이다 보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이, 고2 올라가면서 저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너, 우리 반에 한 번만 더 하자. 우리 반에 한 번만 더 하자.
그리고 너 성격 좀 고치자. 그래서 저한테 뭘 시키냐면은 학급 반장을 시켰어요. 1년 동안 반장을 하니까 고2 하면 여러분들 뭐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가 84년도 정도 될 것 같아요. 84년도 같으면은 교련이라고 아시죠? 뭐 교련, 뭐 군사훈련, 학생 군사훈련. 이제 교련 과목 같은 경우에 뭐 앞에 나와서 구령도 붙이고 지휘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수업 시간마다 맨날 스님한테 뭐 인사시키고 학급 회의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예,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성격은 타고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2 때 1년 동안 반장하고 이제 고3 올라가니까 고3 때 또 선생님이 이렇게 묻는 거죠. 야, 고2 때 반장한 사람 손 들어봐. 그러니까 손 드니까 너 반장이야. 그렇게 해서 제가 2년 학급 반장을 하면서 정말 성격이 바뀌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성격이 바뀌면서 지금 이 심리 상담사나 스피치 교육을 하는 단계까지 제가 올라왔으니까 정말 많은 변화가 된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김교탁 선생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어린 시절의 외로움은 참 감사한 일이었다. 자, 왜냐하면 사랑이 깃든 사람과의 첫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첫 만남 전도사로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도 과거에 힘들었던 적이 있었나요? 뭐 외로움도 있고, 뭐 고독함도 있고, 또 뭐 가난, 뭐 힘든 것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망스럽게 느껴집니까? 감사하게 느껴집니까? 감사하게. 자, 감사하게 느껴지는 분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와. 자, 그럼 진짜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의 힐링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마음 디톡스 주제잖아요. 마음 디톡스의 첫 번째는 감사거든요. 감사. 자, 자신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자, 제가 가르치는 뭐 체면, 뭐 치료, NLP, 뭐 스피치 교육 다 마찬가지인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감사한 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좋은 일도 감사하고 안 좋은 일도 감사하고 모든 것들이 감사한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어릴 때는 그 환경에 대한 불만이 참 많았어요. 나는 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을까? 왜 우리 엄마는 나이가 많을까? 자, 저희 엄마가 40살 때 저를 낳았거든요. 저희 아버지 51살 때.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은 다른 엄마, 다른 아버지는 전부 이제 뭐냐면은 이제 젊은 엄마 아빠예요, 젊은. 그러니까 한 30대, 40대 젊은 엄마 아빠들이 오는데 제가 학교에 가면은 두루마리 입고 엄마는 비녀 찌르고 한복 입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게 너무 창피하죠. 그래서 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이가 많지? 제발 학교 안 왔으면 좋겠어. 제 소원이 뭐냐면요. 엄마, 아버지 학교에 안 오는 거였어요. 졸업할 때도 오지 말고, 제발. 가을 소풍도 오지 말고, 운동회도 오지 말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참 부끄러웠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이더라는 겁니다. 자, 나이가 40대, 50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우리 또 연로하신 엄마, 아버지 밑에서 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어르신들과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70대, 80대 이런 분들도 저한테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할 때 정말 마음이 잘 통해요. 제가 어릴 때 젊은 엄마 아빠한테 자랐다면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참 어린 시절에 외로움도 참 감사한 일이었고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것도 참 감사한 일이었다. 그리고 부모님이 나이가 많은 것도 참 감사한 일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제 과거에 나를 되돌아보면 아마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나만 왜 이렇게 시련이 있고, 나만 왜 이렇게 고통이 있고, 나만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을까? 근데 지금 모든 걸 감사한 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감사한 일이다. 이것도 감사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 감사한 이유를 생각하세요. 자, 이게 된다면 여러분들 인생은 정말 마법처럼, 진짜 마술처럼 확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저는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참 만남으로 자라는구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인간은 만남으로 자란다. 자, 사랑이 있던 사람이 가장 강력한 치유제이다. 사랑이 깃든 사람이 가장 강력한 치유제이다. 사랑이 깃든 만남은 인간을 위대하게 만든다. 사랑이 깃든 만남은 인간을 위대하게 만든다. 저는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어요. 시골에 한 달, 2달 동안 혼자 산골에 있어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그리운지. 나중에는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요. 나무랑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무랑. 자,
이 시냇가에 염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염소랑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랑 이야기하고. 저는 그런 어린 시절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옛날에 영화 중에 이제 캐스터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캐스터웨이 영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톰 행크스라는 그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 되는데 어떤 택배 물건을 가득 실은 비행기가 추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무인도 혼자 생활을 하죠. 혼자서. 근데 그 택배 물건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배구공이 있었어요. 자, 배구공을 사람처럼 이렇게 그려놓고 배구공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2년 이후에 뗏목을 만들어서 탈출을 하는데 그 배구공을 아주 애지중지했기 때문에 줄에 매달아서 탈출을 같이 하죠. 근데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구공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배구공을 막 부르면서 야! 울부짖으면서 배구공을 막 불러요. 그 심정이 이해가 되시나요? 예, 사람이 정말 그립고 자, 이 외로움이 뭔지 아는 사람은 그 심정을 좀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을 어릴 때에 배웠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참 소중하다. 자,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이 정반대가 참 감사한 일이구나. 사람들은 하늘에 별이 빛나면은 별이 빛나는 것을 감사히 받아들이는데 하늘이 어두우면 감사히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늘에 별이 빛나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하늘이 어두운 것도 감사한 일이죠. 왜 그럴까요? 모든 게 감사해요. 예, 어두움이 없으면 별이 빛날까요? 안 빛나요. 예, 빛나지 않아요. 자, 외로움이 왜 감사한 일이냐면요. 외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참 소중하구나. 자, 무인도에 2년 동안 있었던 그거 톰 행크스가 배구공을 사랑했던 것처럼 저 또한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혼자서 이렇게 외롭게 지냈기 때문에 사람이 소중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한 사람이 찾아오면 그 한 사람이 정말 보석처럼 무인도에 단 둘이 있는 것처럼 소중하게 대하면서 치료를 하게 되고 상담을 하게 되고 그분의 변화를 도와주게 되고 이게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더라는 거죠.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그 내담자는 반드시 치유가 되고 반드시 좋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장 강력한 치유제는 바로 사랑이 있던 사람과의 만남이다. 이걸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게 된 게 바로 이제 참 만남이라는 겁니다. 참 만남. 참 만남은 아마 이 봉숭아학당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저한테 교육받은 분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자, 참 만남은 뭐냐 한번 딱 읽어보겠습니다. 자, 무조건적 긍정이 존중. 시작. 무조건적 긍정적 공감적 이해. 시작. 공감적 이해 일치성. 자, 인간은 왜 이게 첫 만남을 가져야 되냐면요. 인간은, 충분히 사랑받지 않으면은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마치 이제 아기가, 기저귀에 똥을 싸고 오줌을 싸더라도 엄마 아빠에게 사랑받기 때문에 아기는, 성격이 건전하고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성격으로 개발되지 않습니까? 만약 아기가 기저귀에 똥 싸고 오줌 쌀 때마다 막 꾸지람부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 눈치 보겠죠. 엄마 눈치만 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른이 되면은 다른 사람 눈치를 보게 될 겁니다. 자, 아기가 건강해진 그 비결은, 비록 기저귀에 똥 싸고 오줌 싸더라도, 즉,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바로 사랑받았던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어른도 있잖아요. 신체적으로는 40대, 50대지만은, 심리적으로는 어린 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10살 미만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자, 나의 앞자리 숫자를 다 떼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저는 5자를 떼어버리면 4살이거든요. 우리 선생님 몇 살이에요? 몇 살? 9살. 9살. 선생님은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참 편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나이를 생각하기 때문에 체면 자존심을 따지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남들이 나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사랑해줘야 되는데 온갖 이렇게 남들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감추게 되죠.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에게는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이 이미지 관리나 포장을 한 나의 모습에 의해서 감추어지게 되는데 마치 웅덩이에 물이 고여서 물이 썩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계속 감추어지다 보니까 썩어버립니다. 그 썩은 마음이 우울증이 되고 불안증이 되고 공포증이 되고 불면증이 되고 공황장애가 되고 온갖 이 심리적인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물이 흐르려면 있잖아요. 물이 참 웅덩이에 물이 깨끗해지려면 물이 흘러야 되죠. 자, 물에 수로를 만들어야 되죠. 맞습니까? 우리 마음도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마음이 흘러야 된다. 자, 마음이 흐른다. 시작. 마음이 흐른다. 자,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을. 내 마음을 누군가한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은, 자, 물이 고여서 썩어버리는 것처럼 내 마음도 썩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피가 흐르지 않으면 동맥경화라고 그럽니다. 마음이 흐르지 않으면은, 이거 제가 만든 용어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신맥경화. 신맥경화. 예. 마음이 흐르지 않으면 신맥경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음을 흐르게 하는 그 환경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제 참만남이라고 하는데, 참만남. 참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을 해줘야 되고, 공감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면서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이 자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자, 내면과 외면이 일치될 수 있는 그 진정한 대화의 통로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자, 우리 봉숭아학당은 어떻습니까? 자, 봉숭아학당에 오면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면 봉숭아학당은 참만남 환경이죠. 자, 우리 성창훈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람이 사람을 치유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이 깃든 사람이 가장 큰 치유제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랑이 깃든 사람과의 관계는 꼭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아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를 나오더라도 가능하고요. 나이가 뭐 50대이건 60대이건 또는 뭐 10대이건 20대이건 관계없어요. 그래서 참만남 쉽게 이해하려면은, 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참만남이다 보시면 돼요. 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시작.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자, 이걸 간단하게 줄여서 나3호. 시작. 나3호. 여러분들, 나3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우리 성창훈 교수님을 위한 모임으로 한다면 성3호가 되는 거예요. 성3호. 괜찮죠? 자, 여기 오는 모든 회원들을 위해서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회원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해주고 공감해주고 있는 그대로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자, 우리가 친정집에 가면 친정집에 엄마나 뭐 또는 언니나 오빠들이, 자, 오랜만에 시집 가서 돌아온 그 딸을 반겨주잖아요. 그죠? 있는 걸 다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죠? 이야기 들어주고. 그래서 친정집 식구 같은 그런 팬클럽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3호, 나를 위한 팬클럽이 하나 정도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마음의 병이 생길 수가 없을 겁니다. 우울증 걸리지 않습니다. 뭐 불안증, 공포증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나3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네. 자, 그러면 옆에 두 분 마주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당신을 시작. 저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는 당신의 팬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포옹해 주세요. 자, 이렇게, 자,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있잖아요.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사람에게 우리는 완전한 수용과 사랑, 존중을 받아야 돼요. 자,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수용, 존중,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참사랑의 단계로 가요. 참사랑. 참사랑이 뭐냐면은,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는 상태. 이게 참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분법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이분법. 이게 뭐냐면은, 뭐 장점은 사랑하고 단점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뭐, 잘한 일은 사랑하고 잘하지 못한 일은 사랑하지 않죠. 그죠? 성공을 사랑하고 실패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맞습니까? 얼굴에 잘생긴 부분을 사랑하는데 못생긴 부분을 사랑하지 않죠. 사랑해요. 자, 그러면 정말 다행이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조건 없는 사랑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좋은 것도 사랑하고 좋지 않은 것도 사랑하고 장점도 사랑하고 단점도 사랑하고 성공도 사랑하고 실패도 사랑하고 행복도 사랑하고 불행도 사랑하고 돈이 많은 것도 사랑하고 돈이 없는 것도 사랑하고 모든 걸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에 경계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 안에는 경계가 있어. 이른바 마음의 38선. 자, 이 마음의 38선을 없애야 돼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38선을 없애자. 마음의 38선을 없애자.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나의 단점도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되고요. 나의 실패도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되고, 뭐, 나의 과오, 뭐, 부끄러운 거, 뭐, 창피한 거,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럼 그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나의 단점을 내가 받아들이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내 단점을 받아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단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내 어떤 실패나 내 과오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내 실패나 과오를 받아들이고 사랑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인간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아야만 나를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엄마의 눈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훈련을 했어요. 엄마가 나를 이뻐해 주니까 나는 이쁜 사람, 엄마가 꾸지람하니까 나는 미운 사람, 이렇게 엄마의 눈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줘야 돼. 내가 내 단점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내 단점을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 있어요? 네. 그러면 정말 복받은 분이에요. 이분만 복받았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조건적인 사랑을 하잖아요. 이제 이 사회는 항상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또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또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참사랑이라는 개념은 나의 부족한 점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단계, 이게 참사랑이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부족한 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완전히 사랑한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컴플렉스가 있다면은 이 컴플렉스를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돼요. 저한테 오는 분 중에 이제 발표 불안증이나 대인 공포증 때문에 오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거든요. 자, 그분들한테 저는 이런 훈련을 시킵니다. 비록 나에게는 발표 불안증이 있지만 그래도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완전히 사랑합니다. 예.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잘 안 돼요. 이게 빨리 되어야 빨리 바뀌는데 이게 잘 안 돼. 자, 왜 그러면 우리가 이 부족한 점을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되냐면요. 바로 참자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온전히 사랑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참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자기다움을 실현하는 거예요. 자기다움. 이 자기다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내 사명이 뭔지, 내 비전이 뭔지를 알았을 때 자기다움을 실현하는 거예요. 자, 인간은 기계의 부속품일까요? 아니면 삶의 예술 작가일까요? 삶의 예술 작가. 삶의 예술 작가죠. 그러니까 삶의 예술 작품은 하나일까요? 여러 개일까요? 하나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인 예술 작품의 인생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계의 부속품 같은 인생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좋은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그 직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계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어릴 때 우리 뭐 배웠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들어가라. 좋은 직장에 취직해라. 그러면서 빨리 진급해라. 이게 다 뭐예요? 자, 조직이 요구하는 그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잖아.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우리 자신의 자기다움을 실현해야 돼요. 삶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 이 삶의 예술 작품은 고유하고 독특하고 개성이 있고, 자, 자기만의 독보적인 거죠. 이건 뒤에서 좀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이제 그 첫 만남을 해야 되는데, 첫 만남 속에 왜 그럼 체면이나 NLP가 들어가느냐. 이제 뭐 체면 NLP, 아까 체면 치료사, 뭐 NLP 전문가 이렇게 소개했는데, 이제 본론이 나옵니다. 그죠? 자, 이 체면 NLP가 왜 중요한가를 이제 지금부터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 안에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패턴들이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나도 모르게 우울해진다. 나도 모르게 불안해진다. 나도 모르게 밤에 잠이 안 온다. 나도 모르게 막 먹고 싶다. 나도 모르게 담배 피우고 싶다. 술 마시고 싶다. 뭐 도박하고 싶다. 자, 나도 모르게 뭐 일하기 싫다. 게으른 사람이 되고 싶다. 일어나기 싫다. 이런 거 많이 있죠. 충동적인, 통제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아요? 예, 통제되지 않는 이 마음은 의식이 지배할까요? 잠재의식이 지배할까요? 잠재의식. 자, 이 봉숭아 웃음 교실에 나와서 이제 크게 웃으면 물론 기분이 좋아요, 그죠? 자, 박장대사 한번 웃어볼까요? 자, 아하하하. 자, 박수 쳐. 시작. 예, 지금 기분 좋아지시죠, 그죠? 네. 이거는 의식적인 노력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기분이죠, 기분. 이 기분 상태는 그냥 한번 웃으면 기분 좋아져요. 소리 질러도 또 좋아져요, 진짜.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저를 따라서. 자, 자기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소리 한번 질러봅니다. 자, 동문아! 넌 멋있어! 시작. 넌 멋져! 넌 멋있는 사람이야! 넌 VIP야! 넌
공무원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한 번밖에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사람이야. 너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돼. 이대로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필요로 하고 있어. 정동문, 넌 없었으면 안 돼. 동문, 넌 할 수 있어. 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넌 참 멋진 사람이야. 자, 15초 숨 시작. 자, 요거는 무의식일까요? 의식일까요? 의식적으로 노력하니까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의식적으로. 근데 이제 의식적인 노력은 이거는 많이 반복을 해야 돼요. 자, 요게 잠재의식이 자리 잡으려면 최소한 이거는 수백 번 반복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의식은 정말 게으르거든요. 그래서 작심 3일이라는 이야기 나와요. 작심 3일. 3일 동안은 이렇게 웃어보고 소리 지르고 해볼 수 있어요. 근데 3일이 지나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봉수와 웃음교실을 왜 나와야 되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오늘 나왔다가 안 나오면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내일은 조금 이제 좀 괜찮을 거예요. 그죠? 모레는 조금 더 이제 덜 괜찮고 한 3일 지나면 어떻게 되죠? 아마 에너지가 다 방전돼가지고 다시 기운이 막 떨어질 겁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야만 이게 되고 웃음교실은.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자, 이렇게 반복적으로 안 하더라도 한두 번의 어떤 치료나 한두 번의 어떤 코칭이나 훈련으로 사람이 확 달라져 버릴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이제 트랜스라는 겁니다. 따라서 트랜스는 뭐냐면 잠재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상태를 트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트랜스를 활용하면은 우울증 같은 경우에도 뭐 1년, 2년 동안 치료되지 않는 게 그냥 한 달 이내에 막 치료가 될 수도 있어요. 뭐 공포증, 뭐 공황장애, 뭐 불면증 이렇게 통제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그냥 치료 한두 번 했는데 확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감정에 보면은 의식적으로 제어를 할 수 있는 이 기분 상태도 있지만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이런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또는 정신분열증, 뭐 조현병, 빙의 뭐 참 다양한 그런 증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 말이죠. 저도 초기에는 이렇게 이제 행동훈련 위주로 제가 훈련을 시켰어요. 뭐 지하철에 스피치도 시키고 있잖아요. 소리 지르게 막 하고 또 웃게 만들고. 근데 사람들이 할 때는 참 좋아요. 근데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또 안 해버리니까 또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인간은 과거로 돌아가지? 영구적으로 왜 바뀌지 않지?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진 게 바로 이제 NLP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체면은 또 NLP를 배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연결된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체면 NLP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여러분들이 통제되지 않는 그런 무의식 속에 부정적인 패턴, 우울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와 같은 이런 문제들은 체면 NLP 활용하면은 아주 쉬워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체면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체면을 많이 오해를 합니다. TV에 보면은 체면은 몸을 막 가누지 못하고 뭐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되고 의식이 없고 막 나의 그 어떤 창피한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체면은 무서운 것, 체면은 부담스러운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걸리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한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그런 체면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의식적으로 자기 마음 상태를 제어를 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체면에 걸리면 의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죠. 자, 의식이 없다 손 들어보겠습니다. 한 분. 자, 의식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의식은 있어요. 자, 체면에 걸리면은 이렇게 의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 체면에 걸리더라도 의식은 그대로 있습니다. 의식이 있으면서 잠재되어 있는 어떤 부분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체면 상태가 뭔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실습을 좀 시켜볼 것 같아요. 실습을 좀 시켜드려도 될까요? 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실습을 좀 같이 해보는데요. 우선 눈 못 뜨는 체면 한번 끌어보겠습니다. 눈 못 뜨기. 자, 눈을 못 뜨게 하는 체면. 근데 이 중에 눈을 뜨는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고요. 눈을 못 뜨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애를 쓰면 눈을 뜨는 사람도 있고, 뭐 그 다양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감수성 예민한 분은 아예 눈을 못 뜰 수도 있고, 뭐 둔감한 사람은 또 쉽게 뜰 수도 있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눈을 뜰지, 어떤 사람이 눈을 못 뜰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그런 비율은 올 것이다. 그래서 눈을 한번 감아보겠습니다. 심호흡을 하시고요. 숨을 쭉 들이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이제 위아래 눈꺼풀이 완전히 이완이 되어가지고요. 완전히 자 근육이 편안한 상태로, 아주 편안한 상태로 눈이 감겨져 있다 상상합니다. 자, 근육이 너무나도 이완돼가지고 눈 주변의 근육이 너무나도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눈을 도저히 뜰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위아래 눈꺼풀이 아주 강력한 본드에 의해서 착 달라붙어 있어요. 근데 이 본드는 신체에는 전혀 해롭지 않습니다. 아주 강력 본드가 위아래 눈꺼풀을 착 달라붙이고 있다고 상상을 하세요. 끈적끈적한 그 본드의 느낌을 한번 느껴볼 수 있을까요? 느껴지면 고개 까딱까딱 하세요. 네. 그 본드의 느낌을 느끼면서 이제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나는 눈을 뜰 수가 없어. 나는 눈을 뜰 수가 없어. 진짜 난 눈 못 떠. 나는 눈 못 떠. 이렇게. 네. 자, 그러면서 잠시 후에 제가 눈을 뜨라고 할 거예요. 그럼 정말 눈을 뜰 수 없거나 눈 뜨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좋아요. 나 눈을 뜰 수 없다라고 믿으면서 자, 눈을 한번 떠보겠습니다. 눈 떠보세요. 그렇지만 눈이 잘 안 떠집니다. 네. 눈을 못 뜨는 분이 꽤 많이 계세요. 자, 눈을 이제 지금 막 잠깐 뜨는 분도 계시고. 자, 이제 셋만에 다 뜹니다. 하나, 둘, 셋. 지금 다양한 분들이 쫙 나왔거든요. 한 3분의 1 정도 눈을 못 떴고요. 자, 3분의 1 정도는 눈을 뜨셨고, 아마 또 3분의 1 정도는 눈을 뜰 수는 있지만 아마 뜨기가 싫었을 것 같아요. 자, 눈 뜨기가 좀 힘들었다.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케이. 이분들은 저기 좀 감수성이 예민한 분들이. 자, 눈을 뜰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눈 뜨기가 싫었다. 이대로가 편안하다.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이대로 편안하다. 오케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대로 편안하다. 그게 맞아요. 그럼 제가 체면이 먼저 지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내가 애를 쓰면 눈을 뜰 수도 있지만 굳이 애를 쓰고 싶지 않고 이대로 있고 싶다. 이게 체면이에요. 그냥 이대로 있는 게 좋아. 이게 체면. 자, 이대로가 좋다. 시작. 이대로가 좋다. 아침에 잠 깨면 잠은 깼는데 눈 뜨기 싫어요? 눈 뜨기 좋아요? 싫어요. 그게 체면 상태예요. 그럼 여러분들 체면에 걸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항상 우리는 체면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항상. 왜? 아침에 눈 뜨기 싫으니까. 자, 누워있을 때 편안하죠? 네. 그래서 이대로 편안하게 누워있고 싶다. 또 여러분들 또 이제 영화관이나 또는 뭐 소파에 앉아서 TV를 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영화에만 집중이 되잖아요. 그래서 영화 화면 바라보는 게 편하네요? 옆 사람 바라보는 게 편하네요? 화면이죠. 굳이 애를 쓰면 옆 사람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옆 사람 보기 싫죠? 앞만 보고 싶죠? 이 앞만 보고 싶은 상태, 이게 체면이라는 거죠. 또 이제 여러분들 옛날에 연애를 해봤던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자, 연인들끼리 뭐 레스토랑을 가거나 또는 뭐 지하철에서 대화를 할 때 옆에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많이 있지만 서로 얼굴 마주보고 대화를 해. 근데 옆에 사람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앞에 있는 사람만 신경 쓰죠. 지금 여러분들 제 강의 듣고 있어요. 자, 저한테만 지금 집중돼 있죠. 저만 바라보는 게 좋아요? 옆 사람 바라보는 게 좋아요? 저만 바라보는 게 좋죠? 그러면 지금 동문 체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듣는다라는 것도 체면의 일종이고요. 누군가와 몰입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것도 체면의 일종이다. TV, 영화를 보는 것도 체면의 일종이고, 뭐 또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운전대 잡고 있으면 앞만 보잖아요. 운전하는 것도 체면의 일종. 그럼 우리는 체면에 많이 걸리고 있네요. 네. 근데 이제 텔레비전에서 막 이상한 장면을 보여주니까, 아, 나는 체면에 걸린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근데 이제 이런 편안한 상태와 집중된 상태를 우리는 활용을 해서 치료를 하면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체면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손을 앞으로 나란히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눈을 감아주세요. 자, 심호흡을 하시고, 너무 팔에 힘을 많이 줄 필요는 없어. 그냥 편안하게 앞으로 나란히 하고. 이제 내 머리 위에 아주 집채만한 수소풍선이 있다고 상상합니다.
찝찝한 수소풍선. 수소풍선에서 여러 개의 줄이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 개의 줄이 내려와서 내 두 팔을 위로 꼭 끌어당기고 있어요. 수소풍선은 가볍죠? 자, 가벼운 수소풍선이 내 두 팔을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내 팔은 점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 위로 올라간다고 상상하세요. 자, 팔이 가볍다. 가볍다 상상합니다. 가볍다. 팔이 가벼워요. 아주 가벼워요. 그래서 팔은 점점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상상하세요. 팔이 위로 올라갑니다. 점점 위로. 팔이 너무나도 가벼워요. 그래서 위로 올라갑니다. 팔이 위로 올라가는 이 상태가 너무 편안합니다. 너무너무 편안해요. 이 편안한 기분을 느끼면서 수소풍선에 매달려 있는 팔의 가벼움을 느껴보는 거예요. 팔이 가볍다. 팔이 너무너무 가벼워요. 네, 아주 가벼워요. 편안합니다. 이제 팔이 그대로 굳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자, 통나무가 됐어. 팔이 완전히 통나무가 됐어요. 통나무는 어때요? 딱딱하죠? 그래서 팔을 이제는 내릴 수가 없습니다. 통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자, 통나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제가 팔을 내리려고 하지만 팔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좋아요. 팔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쉽게 내리는 분도 있고, 내리기 힘든 분, 못 내리는 분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예, 이제 눈 떠보시고, 옆 사람 쭉 관찰해 보세요. 예, 못 내리는 분도 있고, 이제 완전히 내리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빨리 내린 분, 자, 어렵게 내린 분, 그리고 내리기 힘들었던 분, 이렇게 다양한 반응들이 좀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의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체면 상태는 의식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항상 의식이 있다. 그럼 체면은 위험할까요? 안전할까요? 위험해요. 안전하죠. 왜냐하면 내 의식으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봐요. 전화를 막 받고 있는데 있잖아요. 전화를 막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밖에서 불이야! 불. 어디? 그럼 팔은 내릴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이렇게? 그대로 있죠. 이게 체면 상태거든. 그래서 체면은 이렇게 참 어려운 게 아니다, 그죠? 근데 이 상태를 우리가 이제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활용하면 이게 트랜스가 되는 거예요. 이 트랜스는 잠재의식과 접속될 수 있는 상태, 연결될 수 있는 상태. 그러면은, 어릴 때 상처받은 기억, 두려웠던 기억, 어릴 때 외롭고, 고독하고, 또는 화가 나는데 화를 내지 못하고, 억울하고, 이런 다양한 부정적인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정적인 경험들은 마치 사진첩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처럼 우리 잠재의식에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잠재의식 속에는 기억나는 그런 이제 과거의 일뿐만 아니라 1살, 2살 때의 그런 기억도 잠재의식 속에 있고요. 심지어는 엄마 뱃속 안의 기억도 있다는 겁니다. 엄마 뱃속 안. 태어난 엄마 뱃속의 일을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치료하다 보면은 뱃속 안 7개월, 8개월 일 때문에 우울증, 불안증에 걸리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뱃속 안의 기억도 있고요. 심지어는 자,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기억이 내 무의식에 유전되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자,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우울증에 걸려 있다라면은 자식들 중에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대인 공포증이 있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들, 손자 뒤에 또 대인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은 유전이 됩니다. 여러분들 신체 골격만 부모를 닮는 게 아니에요. 자, 무의식은 유전이 된다. 자, 무의식은 유전이 된다. 유전이다.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많은 돈을 물려주는 것일까요?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깨끗한 마음을 물려주는 것일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엄마가 되어야 됩니다. 행복한 엄마가 되어야만 아들, 딸을 행복한 아들, 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더 크게는 손자, 손녀까지도 행복한 손자, 손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엄마가 불행한데 우리 아들은 행복했으면 좋겠어? 우리 딸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자, 행복도 유전이 되고요. 불행도 유전이 됩니다. 자, 걔는 우울증, 불안증, 공포증 이게 다 유전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서도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봉수아 웃음 교실에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그러면 이 웃음 교실 만들어주신 우리 성창훈 교수님이 고마워요? 고맙지 않아요? 고마워요. 그러면 우리 성창훈 총장님 감사합니다. 크게 시작. 성창훈 총장님 감사합니다. 자, 박수.
자, 행복한 마음은 이렇게 이제 유전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호수에 있지 않습니까? 호수에 돌을 하나 탁 던지면은 파문이 쫙 퍼져가잖아요. 자, 어떤 한 사람의 마음 안에 행복의 파문이 일기 시작하면요. 이 행복의 파문이 나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막 퍼져나가요. 그래서 특히 옆에 있는 배우자, 그리고 위로는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아래로는 아들, 딸. 자, 이렇게 위로 3대, 따라서 위로 3대, 위로 3대, 아래로 3대, 아래로 3대, 좌로 3대, 좌로 3대, 우로 3대. 우로 3대. 이 파문이 다 퍼져나간다고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 주변에 여러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여러분들 행복해져야 돼요? 불행해져야 돼요? 행복해져야 돼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해져야 그렇죠. 내가 행복해져야 내 가족이 행복해지고 내 이웃이 행복해지고 이 나라가 행복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이제 체면이라는 것은 잠재의식의 패턴을 바꾸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NLP를 이제 물어봐야 돼. NLP. 근데 체면도 대단한데 이 NLP는 더 대단해요. 왜냐하면은 자, NLP는 이 체면의 좋은 점을 다 가지고 가면서 그다음에 심리학의 게슈탈트 심리 있죠. 게슈탈트 심리 치료와 가족 치료 이런 걸 다 통합을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변화혁명의 심리학을 만들었어요. 1970년 중반에 미국의 어떤 두 사람이. 네. 우선 NLP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용어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뉴로 시작. 뉴로는 이제 신경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 오감의 신경을 통해서 세상의 정보를 받아들여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고, 몸으로 움직이면서. 자, 눈으로 보는 걸 우리 시각이라고 그러죠. 귀로 듣는 거 청각. 자, 느끼는 것을 신체 감각. 자, 냄새, 후각. 맛은 미각이죠. 우리는 이 오감을 통해서 지각을 받아들인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받아들인 정보가 우리 몸 안에 또, 자, 링귀스틱. 자, 언어라는 그 부호를 통해서 저장이 되더라. 자, 눈을 감으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되죠. 자, 어떤 사진이 연상되기도 하고, 그림이 연상되기도 하고, 동영상처럼 연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요걸 시각의 언어라고 그래요. 자,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은 눈을 감으면 노래, 어떤 곡조, 리듬 떠오릅니까? 그렇죠. 이거는 청각. 자, 눈을 감았을 때 과거에 힘든 일 떠오르면 눈물 나죠. 좋았던 일 생각하면 기분 좋죠. 이거는 신체 감각. 자, 우리가 마음으로 표현을 하는 것도 바로 이제 오감이라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시각, 청각, 신체 감각, 후각, 미각 이렇게 오감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세상의 정보를 받아들여서도 마음 안에 오감이라는 언어를 활용해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일정한 방식으로 자, 프로그래밍이 된다. 자, 프로그래밍이 된다는 이야기는 저장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떤 경험이나 사건을 저장할 때 그 사건 경험을 저장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마치 이런 원리예요. 우리는 경험에 빵을 굽는다라고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빵의 재료가 뭐예요? 밀가루, 또 설탕, 베이킹 파우더, 물, 뭐 소금, 다양한 재료가 있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빵 재료를 다 나눠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시간 동안 빵을 한번 구워보세요. 그러면 똑같은 빵을 구울까요? 다른 빵을 구울까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경험이나 빵을 구울 때도 사람마다 이 빵을 굽는 방식이 다 틀려. 똑같이 힘든 일이 있었어요. 사업에 망했어, 쉽게 말하면. 근데 A라는 사람은 그 사업에 망한 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내부 표현을 했어요.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재기하기 위한, 내가 인생에 한 수 배웠구나. 사업에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어? 한두 번 실패하고 크게 성공하지. 그러니까 실패의 교훈을 얻어서 크게 재기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의 어떤 경험으로 내부 표현을 했어요. 이분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겠죠. 근데 또 한 사람은 이 실패 경험을 완전히 이제 창피스럽고 막 내 인생의 최악의 어떤 실패, 시련, 고통 정말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일로 내부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경험만 생각하면 너무 치가 떨리겠죠. 밤에 잠이 안 오겠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불안증에 걸리고 뭐 공황장애 나중에는 서울역에 가서 노숙자가 돼버린 겁니다. 똑같은 실패 사건인데 이렇게 내부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바로 이 오감이라는 그런 감각을 유리한 쪽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NLP란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그래서 우리가 사건이나 경험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사건과 경험을 어떤 식으로 내부 표현을 해서 유리한 쪽으로 반응을 할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NLP는 바로 오감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감 사용법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마음의 사용법 또는 마음의 매뉴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체면하고 NLP를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는데 너무 기가 막혀요. 정말 정신병원이라든지 신경정신과라든지 다양한 상담센터에서 1년, 2년, 3년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저에게 오잖아요. 한두 달 만에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뛰어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체면이나 NLP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체면 NLP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구나. 정말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기술이구나. 저는 이런 걸 느껴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체면 NLP에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관심 생겨요? 네. 한번 배워보세요. 네. 자, 배움이라는 것은 항상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배움을 멈추는 순간 또 생명도 멈춰지게 됩니다. 삶이 발전하기 위해서 항상 새로운 걸 배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참사랑,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달려가겠습니다. 참사랑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을 참사랑이라고 그랬죠? 네, 그럼 참사랑을 어떻게 할까? 이게 궁금하죠? 자, 이런 걸 좀 해보셔야 돼요. 참사랑할 때, 자, 참만남 나사랑 세미나 참여. 여러분들 봉숭아학당에 오시면 됩니다. 봉숭아학당이 바로 참만남 세미나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매주 봉숭아학당에 온다. 시작. 매주 봉숭아학당에 온다. 자, 인간은 만남을 통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만남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혼자서는 절대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사람끼리 만나면서 사랑이 싹 트는 거죠. 사랑이 있던 사람을 매주 만나면서 나를 사랑하는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봉숭아학당에 매주 월요일 날 오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런 의미 큰 박수 보내십시오.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기 긍정 대화 시작. 자기 긍정 대화. 감사 일기. 감사 일기. 목표 자기 암시. 목표 자기 암시. 자, 이런 걸 실천해야 되는데, 자기 긍정 대화가 뭔지 여러분들이 좀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시범을 좀 보겠습니다. 그냥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기 이름 부르면서, 자, 동문아. 청윤아. 난 네가 참 좋다. 난 네가 참 좋다. 난 네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난 네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잖아. 너와 똑같은 사람도 없잖아. 너와 똑같은 사람도 없잖아. 넌 특별해. 넌 특별해. 너는 기계의 부속품이 절대 아니야. 넌 이게 절대 아니야. 너는 삶의 예술 작가야. 너는 삶의 예술 작가야. 너는 뭐든지 가능해. 뭐든지 가능해. 너는 성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너는 성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성공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갖고 있어. 성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어. 뭐든지 가능해. 뭐든지 가능해. 난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아자아자 화이팅! 아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자신에게 칭찬을 하고 격려하는 이걸 자기 긍정 대화라고 하시면 돼요.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따라서 매일 거울을 보고 나 자신에게 칭찬하고 격려하자. 이거 하셔야 됩니다. 예. 자, 두 번째 감사일기. 이거는 제가 이야기 안 하더라도 이거는 워낙 유명합니다. 자, 모든 성공한 사람은 감사의 마음을 키운 사람입니다. 불행 끝에서 희망을 가진 모든 사람은 바로 감사의 마음을 키운 사람입니다. 자, 사업에 크게 실패하고 성공한 사람 공통점 다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과거에 어떤 시련 고통이 있었더니 관계없이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마음 안에 감사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좋은 일만 감사하지 말고, 자, 일상적인 것도 감사하고요. 정말 부정적인 것도 감사하세요. 네. 정말 힘든 것도 감사하세요. 제가 아까 외로움이 감사한 일이었다고 그랬죠? 어릴 때 외로움은 참 감사한 일이었어. 왜냐면 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워줬으니까. 제가 그랬죠? 네. 자, 사업에 실패한 것 감사한 일이죠? 네. 왜 감사한 일입니까? 자, 성공할 수 있는 사업가의 기질을, 또 사업가의 어떤 자질을, 또는 꿈을, 비전을 키워줬으니까 감사한 일이다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격이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라는 건 또 감사한 일이다. 왜 그렇죠? 성격 개조에 관심을 가지니까요. 그리고 저처럼 NLP에, 체면에, 이런 변화 심리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감사한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걸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게 100%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삶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고 체험해야 할 신비로운 과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좋은 일도 감사하고 안 좋은 일도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예? 하늘에 별이 빛나는 것도 감사하고 어두운 것도 감사하다. 돈이 잘 벌리는 것도 감사하고 돈이 안 벌리는 것도 감사하다. 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도 감사하고 자,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도 감사하다. 다 감사하다 말이에요. 예, 모든 걸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자, 목표를 가져요. 목표. 자, 목표를 가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온전한 인간이 된다는 거야. 자, 머리의 생각은 부지런할까요? 게으를까요? 게을러. 머리의 생각은 나도 모르게 5년 전에, 10년 전에 생각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나태한 생각을. 그래서 내 머릿속에 가장 고귀한 생각을 끄집어내야 돼요. 가장 고귀한 생각은 뭐죠? 바로 목표와 관련된 생각입니다. 내가 2020년을 어떻게 살 것인지, 앞으로 5년을 어떻게 살 것인지, 10년을 어떻게 살 것인지. 자, 미래에 대한 정말 소중한 목표를 머릿속에서 골라내야 돼요. 자, 어떻게 골라내느냐? 종이에 글로 써라. 예. 글로 쓰지 않는 목표는 목표가 아닙니다. 머리를 믿지 마세요. 글을 쓰면서 생각하세요.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자,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글을 쓰면서 생각하자. 글을 쓰면서 생각하자.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네. 머리 믿지 마세요.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머리 믿지 말고, 자, 이 손을 믿으세요. 자, 글을 쓰면서 생각하자. 그 다음에 글만 써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실천하자. 아, 실천 이전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사람들한테 목표를 이야기하자. 시작. 사람들한테 목표를 이야기하자. 자, 여기 나오면 나는 이런 걸 이루겠다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해는 어떤 걸 이루겠다고, 앞으로 5년 이후에 어떤 목표를 이루겠다고, 10년 이후에 뭘 이루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목표는 목표가 아니에요. 자, 이야기하지 않으면 목표가 아니다. 목표가 아니다. 이야기하세요. 근데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카톡방에 글을 쓰는 겁니다. 자, 매일 목표를 글을 쓰는 겁니다. 봉숭아학당 카톡방에. 예?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행동으로 실천한 증거물을 공개한다. 시작. 행동으로 실천한 증거물을 공개한다. 나는 오늘 목표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다고 사람들한테 사진 찍어서 올리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온전한 인간. 자, 온전한 인간 따라서 시작. 온전한 인간,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 중에 가장 고귀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글로 쓰고, 자, 그 다음에 입으로 말을 하고 또는 글을 쓰고, 자, 행동으로 실천한 것을 사람들한테 증거물로 보여준다. 꼭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각화하는 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제가 생략하고요. 그 다음 긍정문 낭독, 아까 소리 질러 봤죠? 네. 괜찮죠? 네. 자, 봉숭아에 넣으면 계속 소리 지르고 웃습니다. 제가 안 시켜도 잘하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그 다음에 긍정적 마음 양식. 책을 읽고 뭐 강의 업무를 듣는 거 참 중요하고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좋은 강의 많이 있죠? 네. 많이 들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마지막에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마쳐야 되겠네요. 마지막 참자. 참자라는 건 뭐냐면요. 한 방향으로 정렬된 그런 삶이 바로 자기다운 삶이다. 지금부터 정렬된 삶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영성 차원에 뭘 해야 되느냐. 자,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자, 나의 삶의 목적은? 인생 전반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나의 비전은? 인생 전반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나의 비전은? 자, 질문하세요. 오늘 답 몰라도 괜찮습니다. 정말 죽을 때까지 무엇을 이룰 것인가? 나의 삶의 목적이 뭐고 비전이 뭔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의 헌신 대상은? 나의 임무와 사명은? 이것도 오늘 몰라도 괜찮아요. 질문하세요. 자,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그 사람들한테 어떤 임무와 사명을 실현해야 되는지 항상 고민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살 때 행복이 따라옵니다. 행복은 얻는 게 아니라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남들한테 뭔가를 주게 될 때 행복이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임무와 사명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자, 왜 그 비전과 사명을 실현하고자 하는가? 시작. 왜 그 비전과 사명을 실현하고자 하는가? 나의 가치와 신념은? 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비전과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Why? 이유가 분명해야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 흔들립니다. 파도에 휩쓸리는 탁구공처럼. 우리가 태풍이 불고 눈보라가 치고 비바람이 불더라도 굳건하게 한 길로 나갈 수 있는 힘은 뭐냐면요. 바로 자기만의 강한 이유를 갖고 있을 때, 그 비전과 사명이 나한테 강력한 어떤 이유가 있을 때, 동기부여가 되어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유를 찾으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자, 어떤 기술과 능력을 개발할 것인가, 시작. 어떤 기술과 능력을 개발할 것인가. 자,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비전과 사명이 있지만 기술 능력이 떨어진다면은 의미가 없어요. 기술 능력을 키워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강의를 통해서 봉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강의를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사람들 변화시키고 싶어. 치유를 도와주고 싶어. 그러면은 상담이나 치유를 잘해야 되겠네요? 그게 기술이에요, 기술. 자격증 따고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시작.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그냥 막연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면은 절대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반드시 계획을 짜서 계획에 맞게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시작.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할 것인가. 자, 환경적인 어떤 맥락을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성, 정체성, 가치신념, 능력, 그 다음에 행동, 환경까지 이게 한 방향으로 정렬이 될 때 우리는 자기 정렬이 되었다고 봅니다. 자,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총장님이 7년 전에 봉송학당을 시작했죠? 지금까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총장님 아마 이게 정렬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변함이 없는 겁니다. 총장님께 아부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박수 보내야 되겠는데. 저는 이거 지금 NLP 변화 코치로서 제가 20년을 살았거든요. 20년. 그럼 저는 정렬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바로 이제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죠. 정렬이 되어 있으면은 돈이 되건 안 되건 관계없이, 눈이 오건 비가 오건 뭐 날씨가 좋건 안 좋건 관계없이 그 길을 간단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들 중에 지금 강의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 강사의 길은 절대 쉬운 길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빈 털터리로 정말 배고픈 그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 그걸 참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자기 정렬에서 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자기 정렬, 참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만남, 참사랑, 참자아까지 가야 된다는 거, 그 중에 우리 만남, 사랑이 있던 참만남이 정말 소중하다. 그리고 내 인식으로 안 되는 이 마음의 문제는 이 최면이나 NLP와 같은 트랜스 상태를 활용하는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의식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그런 기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감사일기나 자기 긍정 대화나 뭐 목표, 뭐 온전한 인간, 뭐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웃음 긍정문 뭐 이런 것들이 습관화되면서 인생은 이렇게 이제 자기다움으로 쭉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그냥 마음의 다이어트가 돼요. 마음의 디톡스가 됩니다. 병에 걸릴 이유 없습니다. 자, 이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대요. 사랑은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인간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 마음의 평화를 이루게 하는 것,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것, 가치 있는 목표를 이루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제 사랑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사랑하도록 도와준 저희 어머니, 저희 누나, 또 우리 이명희 선생님, 우리 김교탁 선생님, 여러 은인들이 계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